안녕하십니까. 해외 기술 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FDA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FDA 컨설턴트 박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FDA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FDA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료기기를 어떤 식으로 FDA는 분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 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료기기 심사 절차를 분류를 해놨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FDA 요구사항 중 대부분의 의료기기 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조소 등록, 제품 등록 서류 심사, 그리고 품목 리스팅, 그리고 UDI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나머지 업체의 준비사항,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고 지나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전체 참석하시는 업체 분들이 어떤 제품을 취급하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 의료기기 또는 미용기기라고 부르는데요.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도 관계자분들이 나오셨을까봐 간략하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규정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FDA 규정은 의료기기가 됐든 미용 의료기기가 됐든 모두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21 서브챕터 G 코스메틱스 파트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 규정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의료기기 관련 규정에 비하면 굉장히 내용이 적고 좀 단순해 보이실 겁니다.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용 의료기기는 FDA 등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올해부터, 정확히 말하면 7월 1일부터 FDA도 미용 의료기기에 관해서 등록 규정을 의무화하고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파트 700은 일반 규정이고요. 코스메틱 레이블링은 미용 의료기기의 라벨링 관련 규정,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자발적인 등록, 그리고 자발적인 파일링, 코스메틱 프로덕트에 대한 주의사항, 경고문구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의료기기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역시나 Code of Federal Regulation Subchapter H의 메디컬 디바이스 관련 규정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파트별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으로 관련 규정 번호를 검색을 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개별 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신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FDA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최대한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FDA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의료기기 제조소로서 규제 대응 활동을 시판 전 단계와 시판 후 단계로 크게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이 페이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판 전 단계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소가 제조시설과 제조 품목에 대해서 FDA의 어떤 규정을 봐야 하고
그 관련 규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시판 후 단계는 역시나 이미 등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미 등록된 제조소라 하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FDA는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 활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시판 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먼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의료기기 분류 기준입니다. 한국에서도 의료기기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죠. FDA도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각자 업체에서 제조하고 계시는 의료기기가 어떤 품목과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셔야겠죠. 그리고 의료기기 심사에 대한 걸 시판 전에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분류된 품목별, 등급별로 어떤 방식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의료기기를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품목별, 등급별로 FDA는 대체로 510K, PMA, IDE 같은 그런 특별한 등록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등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판전 단계의 의료기기는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시판전 승인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정리해 봤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미 등록이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시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판 전에 반드시 승인된 상태에서 해야 할, 제조소가 해야 할, 그리고 미국 현지 직수입 업체가 해야 할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시는 이 페이지에 시판 전 단계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승인이라는 내용을 넣어놨고요. 자, 이에 반해 시판 후 단계에서는 FDA의 어떤 규제 사항을 고려하셔야 되느냐 하면, 먼저 의료기기를 FDA가 시판 후부터 감시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통관 절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제품이 제조소로부터 미국 현지 시장에 들어갈 때 통관 절차에서부터 FDA는 감시를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통관을 무사히 패스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유통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위해 사례 또한 FDA는 감시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역시나 위해 사례가 있든 없든 계속적으로 유통이 되는 동안에 시판 후 조사, 즉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까지도 요구합니다. 물론 제품의 종류와 그 품목별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조소와 수입업체가 현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도 제조소와 수입업소에 대한 현장 심사 규정이 있죠. 역시나 FDA에서도 제조소와 수입업체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심사 준비를 하셔서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기 분류에 대해서 소개된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 시판 전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품목별, 등급별 분류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요. 한국에서는 의료기기를 난이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DA는 이와 좀 다른데요. 클래스 1, 2, 3 이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품목 코드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의 약 55%에 해당하는 의료기기가 로우 리스크, 즉 저위험군 의료기기로서 클래스 1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봉이나 침대 같은 위험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들을 클래스 1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2는 전체 제품군의 약 40% 정도에 해당하는 그룹이고요. 너무 심각한 위험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위험도를 갖추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나 치과용 레진 같은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클래스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3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제품들을 클래스 3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전체 제품 코드 기준으로 약 5% 정도에 해당하는 제품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업체 관계자들께서 실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제 생각에 거의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에 해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기술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경우에 따라 임상시험이 필요한 클래스 2 또는 클래스 3에 해당하는 제품도 종종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의료기기 분류 기준을 감안했을 때 각자 회사에서 업체에서 취급하고 계시는 의료기기가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렇게 분류된 의료기기를 각각 어떤 식의 절차에 따라서 등록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겁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클래스 1,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들은 등록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리스팅만 하면 처리되는 방식으로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제품들이 이 510K exempt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간혹 일부 2등급도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심사는 대부분 시판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판 전 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 심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등급과 같이 위험도가 좀 낮거나 난이도가 낮은 제품들은 사전 심사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는 대부분 2등급과 3등급에 적용이 되는데 2등급은 510K라는 심사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 510K를 면제해주는, 즉 사전 심사를 면제해주는 등급이 대체로 1등급 제품입니다. 그래서 1등급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들은 이 510K 심사 절차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2등급 제품도 면제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510K라는 이 심사 절차는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어떤 신고 절차가 아닌 그 의료기기에 대한 정식 서류 심사 절차입니다. 즉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 절차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2등급 의료기기가 이에 해당하지만 일부 1등급 의료기기도 해당 사항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 코드와 등급을 이해하시고 각자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등록 전략을 수립하셔서 FDA 인증 절차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10K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트래디셔널 510K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스페셜 510K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트래디셔널 510K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어떨 때 스페셜 510K로 진행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래디셔널 510K는 제조소에서 신규 품목을 등록할 때 반드시 트래디셔널 510K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도 트래디셔널 510K를 진행하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기존의 신규 품목을 이미 등록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등록된 제품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적용해야 할 때, 그때는 변경 심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때 트래디셔널 510K를 다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 스페셜 510K는 중대한 변경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 일부 제품 변경사항이 적용될 때 스페셜 510K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토 절차는 매우 유사합니다만 아마 처리 기간이나 준비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트래디셔널 510K와 스페셜 510K가 난이도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다른 절차가 몇 가지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510K와 다르게 디노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510K는 일반적으로 클래스 2에 해당하는 제품에 적용하는 심사 절차인데요. 디노보 역시나 유사한 난이도와 위험도를 갖고 있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디노보로 진행을 해야 하냐면 510K와 다르게 타사 기등록 제품이 없는 신제품일 경우 디노보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510K는 등록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제품과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타사 기등록 제품 또는 자사 기등록 제품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허가 절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 디노보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FDA가 결국에는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입니다. 그러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기등록된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규명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실제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디노보에 해당하는 기등록 제품이 없는 신제품은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노보를 진행하게 되고요. 대부분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요즘 좀 혁신적인 컨셉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등록 진행하고자 하시는 업체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디노보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으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품에 대한 품목 등급과 품목 코드 번호 이런 것들을 가장 기등록된 유사한 제품을 검색하심으로써 좀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판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M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MA는 프리마켓 어프로벌을 의미하고요. 주로 3등급 제품 또는 기등록 제품이 없는 신제품 중에 일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시나 디노보처럼 임상 자료를 통해서 제품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디노보와 PMA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PMA는 기등록 제품이 있고요. 품목 코드도 있고 3등급이라는 명확한 등급에 대한 규정에 우리 제품이 해당할 경우 PMA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품목에 해당하고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여부 질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품목과 등급을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이건 513G라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제품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등록 서류 준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프리서미션이라는 절차도 FDA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E라고 해서 임상시험을 위한 제품 사전 승인 절차도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품목별 등급과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떤 제품이 각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실무를 하시면서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요구사항은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기 제조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조소 등록. FDA는 의료기기 업 허가의 일환으로 제조소 등록을 요구합니다. 이건 해마다 등록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좀 국내 업 허가랑 좀 다르죠. 그래서 2024년도 수수료는 9월까지 7,654불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조정된 금액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은 아직 책정이 되진 않았고요. 10월이 되면 소폭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어나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납부를 하시고 제조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매년 갱신이 필요한 절차이고요. 갱신 기간은 통상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갱신 업무를 하셔야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등록 사항이 유지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대리인 역시 제조소 등록 과정에서 해마다 끊어지지 않고 선임을 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품 등록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서 설명드렸던 510K, PMA, 디노보가 이에 해당하고요. 클래스 1은 대부분 510K 면제고, 하지만 일부 510K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2는 대부분 510K 대상인데 일부 510K 면제 대상인 경우가 있고요. 클래스 3는 PMA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소 등록에 필요한 연회비, 즉 연간 납부하셔야 되는 신청비는 업허가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 등록 서류 심사에 관한 비용은 품목 허가에 관련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품목 허가 수수료 역시나 해마다 소폭 상향 조정되는데 이건 매년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일회성 납부고요. 그래서 2024년도 510K 접수비를 예로 들면 일반 업체의 경우 21,760불이고요. 중소기업 인증을 만약에 받으시게 되면 5,440불로 허가 접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증 대상이 되는 업체는 세무서에 신고한 작년 한 해 매출이 1,000만 불 미만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0K 심사 기간은 기본 서류 심사만 90일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완 요청을 받을 때, 그리고 보완 대응을 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전체 심사 기간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케이스는 정말 90일 만에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실제 심사 소요 기간은 그보다 훨씬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7개월, 많으면 9개월까지 거의 1년 넘게 진행되는 케이스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 리스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업허가, 품목 허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품목 리스팅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품목에 대한 허가가, 즉 품목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제품을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FDA 등록에 관련돼서는 품목 리스팅이라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품목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즉 510K 같은 품목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시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품목 리스팅은 FDA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허가가, 즉 등록이 완료된 제품 정보와 제조소 정보를 업로드하는 절차이고요. 품목 코드, 브랜드명, 기본 스펙 이런 것들이 업로드해야 될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등록된 제조소와 제품의 변경 및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 FDA 데이터베이스에 반드시 관련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규정은 UDI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 코딩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FDA는 UDI 규정에 따라서 FDA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UDI 제품 코드 정보를 업로드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변경 및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그 UDI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관리자가 이런 업무를 진행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UDI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라벨 정보만 입력하면 끝이 아니라 제품 자체에 직접적으로 마킹을 해 두셔야 됩니다. 코드 정보를 마킹을 하셔야 되고 이게 시판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품목 허가 절차 그리고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 이해하시고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실무를 진행하실 때 좀 부딪히는 부분이나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반드시 업체가 이와 함께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US 에이전트 섭외입니다. US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미국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CE 등록을 하실 때에도 유럽 대리인이 필요하듯이
FDA 등록을 하실 때에도 미국 대리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리인은 미국 현지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래서 업체를 대신해서 항상 FDA가 연락할 수 있는 시간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FDA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해야 되는 인원입니다. 역시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조사에 공지해야 될 내용들을 US 에이전트는 당연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컨설팅 업체 섭외는 옵션입니다. FDA 규정과 여러 가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전부 숙지하시고 제조사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허가 서류 준비가 너무 막막하시다든지, 그래서 서류 업무를 직접 하기를 원하시지만 좀 가이드가 필요하신 경우나, 아니면 아예 서류 업무를 대행해주는 컨설턴트를 찾으시는 경우, 그에 맞는 컨설팅 업체를 섭외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큰 시행착오 없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등록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나면 결제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FDA에 납부해야 될 수수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경우에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전신한 송금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해서, 또는 준비가 좀 미흡해서 결제 단계에서 꽤나 시간을 오랫동안 지연시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 해두시면 불필요한 그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결제 준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FDA의 제조시설과 제품 등록, 그리고 품목 리스팅, 그리고 UDI까지 모두 마치고 시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FDA의 시판 후 감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FDA 감시 중 가장 준비하기에 어려움을 좀 겪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FDA 현장 심사인데요. 심사 주기는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제조사들이 워낙 많아서 3년에,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 거의 맥시멈 3년에 한 번씩 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대응하시고 기록 관리도 잘 해주시고 하셔야 심사 때 큰 문제 없이 잘 통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사 대비는 항상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사 항목은 사내 품질 시스템 전체를 봅니다. ISO 13485,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심사 기준 규정인 FDA Quality System Regulation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관련 SOP, 기록 관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기등록된 품목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된 제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완벽하게 업데이트된 상태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기등록된 제품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는 100% 영문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등록 서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FDA의 한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부경문 병기해서 만든 문서들은 제출하셔도 되지만 일부 페이지라도 국문으로 나와 있는 그런 서류들은 보안 요청 사유가 되기 때문에 서류는 반드시 100% 영문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라벨은 UDI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UDI 규정을 준수해서 라벨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추후 제품 등록이 완료됐을 때 자연스럽게 UDI 등록하실 때도 좀 편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모두 숙지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FDA 규제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현재 텍사스에서 미국 대리인 역할도 하고 FDA 컨설턴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 이 강의 내용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놓은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있을 두 번째 세미나의 두 번째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DA 컨설팅 업체 라디오스 대표 박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